우리는 살면서 어떤 보편적인 진실을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믿으며 자라납니다. 가족이 전부다. 가족은 인생의 토대이자 안전망이며 결코 끊어서는 안 될 인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배신이나 나약함 또는 배은망덕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연락을 끊고 싶거나 이미 끊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가족에게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이든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안식처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족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깊게 오해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큰 자녀가 부모와 절연하고 형제자매가 침묵 속에 남남이 되어가는 일들 말이죠. 이건 비단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자녀의 약 27%가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절연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 간의 단절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 현상은 더 이상 극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3자의 눈에는 그게 갑작스럽, 반항적이며 잔인한 선택처럼 비칠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가족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동적인 분노나 격한 원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살아남기 위한 복잡한 심리 기제가 존재합니다. 절연이라는 건 결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벌주고 복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최후의 수단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 절연의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 9가지 핵심 관점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왜 끊었냐가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첫 번째, 침식 현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가족 간의 절연을 이해하려면 결별이라는 결과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침묵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된 서서히 일어나는 침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절연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관계의 단절이 격한 말다툼이나 충돌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것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 희미하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말이죠. 강물이 바위를 깎을 때 그 자리에서 바위가 한순간에 부서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흐른 뒤 그 자리에는 커다란 계곡이 생겨 있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매일매일이 사실은 관계의 토대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일 뿐입니다. 생일을 챙기고 명절에 모이며 가족 사진 속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없는 가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한 겹씩 꾸준하게 깎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백 개의 사소한 순간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무해해 보이는 작은 상처죠. 그것도 못하냐?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걱정을 가장한 비판이나 매년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개인적인 경계선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울어?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당신의 감정은 가치가 없다고 조용히 주입하는 듯한 말투 같은 것들이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찾아오는 부모의 개입. 네가 뭘 안다고? 혹은 침묵, 무관심, 바란 것에 대한 단 한마디, 칭찬도 없는 그 쓸쓸한 적막. 하나하나 따져보면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반박하기조차 애매한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로 덮이고 또 덮이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겹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심리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몸을 사리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미리 연습하며 자신을 억누릅니다. 오늘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저런 표정을 짓지 말자. 가족의 형태를 띠던 것이 어느새 일상적인 불안으로 변하죠. 절연이 일어나는 건 상대방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아온 겁니다. 다만 똑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아낼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산 효과. 갑작스러워 보이는 폭발의 진짜 이유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절연이 종종 갑작스럽,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관계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주변 친구들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고 반응하죠. 일상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조용히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땅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화산 폭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화산은 단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암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하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법이죠. 가족 사이의 절연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눈에 띄는 징조 없이
압력만 쌓여갑니다. 마지막에 터진 싸움은 그저 단순한 계기일 뿐이죠.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절연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사건은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터지는 순간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일에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파트너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치 압력이 한 번에 방출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시당한 경계선, 부정당한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하나로 겹칩니다. 부모에겐 단 한 번의 거절로 느껴지겠죠. 하지만 자녀에게는 오랜 세월 인정받지 못한 고통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절연은 결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축적의 결과입니다. 침묵이 갑작스러워 보이는 건 그동안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엮이는 가정 안에서 억지로 떠맡겨진 여러 역할들입니다. 거리를 두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배역을 연기해왔죠. 이런 집에서 나다움은 찾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숙제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엮이는 가정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고정된 역할을 배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연극의 배우처럼요. 그런데 그 극본을 쓴 건 아이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역할은 영웅입니다. 부모의 자존감을 채우는 도구로 과하게 칭송받고 보호받는 아이죠. 우리 애는 정말 대단해. 너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진 이 아이는 그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성공이라는 각본을 위해 진짜 자기 마음을 희생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희생양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안 불화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아이입니다. 네가 문제야. 너만 없으면 우리 집 괜찮아.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예민한 희생양은 가족의 거짓을 폭로할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능력이 오히려 이 아이를 표적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역할은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감을 지워버림으로써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아이죠. 싸우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어른이 된 이 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에 극도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독립했어도 내가 나로 존재해도 되는지 늘 방황합니다. 마지막은 작은 케어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감정을 돌봐야 했던 아이들이죠.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아빠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조용히 해. 부모를 달래고 갈등을 중재하고 가족의 감정 조절사가 되어버린 아이. 사랑이란 헌신하고 희생하며 침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배웁니다. 어떤 역할도 진짜 나를 안전하게 키울 여유 따위는 주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역할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 배역을 그만두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조직은 격렬하게 저항하죠.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 네가 더 좋았는데. 나를 되찾는 일이 가족 질서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별은 물리적 이별보다 먼저 그 역할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겠다. 그 선언이 결별의 첫 씨앗입니다. 네 번째, 정서적 방임과 물 한 방울 없는 말은 우물. 가족에게 입은 가장 깊은 상처는 폭력보다 사랑의 부재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흔히 학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 폭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임이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방치는 멍도 남지 않고 큰 사건도 없어. 눈치채기 참 어렵죠. 위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며 무관심 속에 놓인 것. 그것이 공허함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부모가 그것도 못 참아? 라고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단 한 번도 잘했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공감 없이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짐스럽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걸 힘들다고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내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겉으론 강하고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엔 아물지 않는 고유한 통증이 흐릅니다. 몇 번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가족의 품을 찾아가 보지만요. 이번엔 내 말을 들어주겠지, 곁을 내주겠지 하는 기대를 끝내 못 버립니다. 어쩌면 이번 명절엔 다를 거야. 어쩌면 이번엔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하지만 결국 텅 빈 바구니와 늘 겪던 실망만 짊어지고 돌아올 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텅 빈 우물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물이 없는데도 계속 찾아가는 행위. 그건 희망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일이죠. 매번 가기 전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돌아올 때는 더 깊은 절망을 안고 오는 것. 그 사이클이 수십 년간 반복되는 겁니다. 결별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스스로 놓아줄 때 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다섯 번째, 트라우마로 얽힌 유대와 반복되는 헛된 희망의 순환. 트라우마가 만든 강력한 끈이 사람을 불건전한 관계 속에 오랫동안 묶어둡니다. 상처를 준 뒤 보여주는 드문 친절이나 사과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죠. 그래, 엄마도 그때 좀 심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수개월,
수년의 고통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이런 불안정함을 사랑이나 안도감으로 착각하도록 학습해버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더 강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슬롯머신이 매번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끊기 어려운 것처럼요. 모진 말 뒤에 오는 애정 표현은 거부하기 힘든 강렬한 의존을 만듭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는 강렬한 심리적 유대로 가족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심리적 경계선이 짓밟히고 아주 조금 복구되는 상황에 희망을 걸며 계속 용서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상대의 현실이 아닌 환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정상으로 경험해온 관계의 패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은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되죠. 무의식 중에 이런 메시지가 내면화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 떠나는 게 배신처럼 느껴지고 참는 것만이 사랑이라 착각하며 버티는 겁니다. 결별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마침내 희망이 산산조각 날 때 시작됩니다. 이 희망이 깨지는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6번째, 왜 떠나는 것이 배신하는 기분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가족을 떠나는 건 이기적이고 불효하는 짓이라 교육받아 왔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낳아주셨잖아. 나중에 후회할 때 되면 알아.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가 자존감이 아닌 냉혹함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도 죄처럼 느껴집니다. 평온을 바라는 마음조차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고, 견디고, 움츠러듭니다. 자신을 지워버리는 행동들을 정당화하면서 말이죠.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모든 것이 기적처럼 좋아질 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고 누군가 떠날 때까지 이 굴레는 수년 동안 이어집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건 매년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는 일이었죠. 타인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소각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결연은 뼈아픈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사라지겠구나. 7번째, 생존 전략으로서의 거리두기. 연락을 끊는다고 하면 보통 처벌이나 복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혹은 냉혹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건 분노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대화를 줄이는 소극적 접촉이 그 첫걸음이 됩니다. 명절 방문을 줄이고 소중하지만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선언하는 방식이죠. 완전히 인연을 끊지 않고 관계의 형태를 다시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무심한 돌덩이처럼 행동하며 중립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흔히 그레이로 기법이라고 합니다. 재미없고 무뚝뚝하게 반응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자극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죠.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이나 죄책감,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일 뿐이죠. 경계선을 침범당하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절연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경계선을 그었지만 무시당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역공을 당했어요. 잠시 거리를 뒀더니 오히려 더 심한 말을 들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온 끝에 내린 결정이 절연입니다. 거리를 두면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애도입니다. 죄책감은 오랫동안 내면화된 메시지입니다. 안도감은 신경계가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첫 번째 순간이죠. 내 몸이 드디어 안전해졌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8번째, 모호한 상실과 고요한 슬픔. 헤어진 뒤 진짜 고통은 이별 자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마음이 닿을 수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애도하는 일이죠.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습니다. 장례식이 있고 정말 안타깝다는 위로가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절연의 슬픔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도 마지막 작별도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의식도 없이 이상과 달랐던 관계를 홀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모호한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폴린 보스가 처음 명명한 이 개념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부재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느끼는 독특한 슬픔을 말합니다. 끝도 없고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하는 슬픔. 명절이나 기념일엔 그 상처가 더 깊어지죠. 설날에 다들 가족들과 모이는 영상을 볼 때, 어버이날에 선물 광고를 볼 때, 친구들이 가족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릴 때 그 쓸쓸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텅 빈 자리가 외로움을 키우고 남들이 단란할 때 혼자 복잡한 슬픔을 견뎌야 합니다. 평온함 뒤에 찾아오는 의구심,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깊게 변화시키죠. 때로는 그냥 충분히 슬퍼하는 것,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9번째, 떠나온 뒤 나를 되찾는 과정.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오랜 역할과 공포, 생존 본능 아래 묻혀있던 진짜 나의 모습이죠. 자신을 되찾는 길은 천천히, 아주 섬세하게, 때로는 당혹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은 흥분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예전엔 감히 허락되지 않았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언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느끼는지 말이죠.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선택을 억누를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겁먹지 않고 내 존재를 사고하지 않으며 마음의 소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치유란 이 고통의 굴레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를 두는 건 원망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 때문입니다. 내 대해서 끝내겠다는 다짐이죠. 절연의 본질은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써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길러준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이 결코 냉정함이나 배은망덕함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던지는 일을 멈춘 것뿐입니다. 혼란보다 평온을, 방황보다 명확함을,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치유를 선택한 것이죠. 당신의 그 선택은 분명 고통스럽고 복잡하겠지만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입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목 놓아 슬퍼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아픈 과거를 기꺼이 매듭짓 그 너머의 미래로 이제는 나아가도 좋습니다. 타인의 침범 없는 안전한 심리적 경계 안에서 당신이 직접 선택한 사랑 가득한 인생을 자유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정적이 익숙할지라도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깊은 상처를 치유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처음 틀었을 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당신의 한마디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